입시를 묻다 피기맘. 수능 과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수능의 범위, 수능 과목 범위, 시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선 수능은 뭐 여러분들이 수능 봤을 때도 똑같이 4개 영역으로 봅니다. 영역. 이게 또 다른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교과하고 그 다음에 과목, 이거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역. 근데 사실 교과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4개 영역이 있죠.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그 다음이 탐구 영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가 사회 탐구, 과학 탐구, 그 다음에 직업 탐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당연히 직업 탐구는 그 특성화고 학생들 위한 거고, 요게 뭐 인문사회, 여긴 공통이죠. 공통.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과 애들이 저기 과학을 봐도 되고, 이과 애들이 문과 거인 사회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게 풀렸어. 그런데 대학들이 제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과 대학들이 반드시 과학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게 있어. 정부의 제한은 얘를 공통으로 해라 그랬는데, 이거를 누구가 또 막을 수 있어요? 대학이 구분을 할 수 있어. 이건 대학의 권리야. 그래서 과학만 해라. 그러면은 애 입장에서는 이과인데 내가 사회를 봤어. 그러면 여기는 지원이 불가한 거죠. 그걸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대학이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율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보내들만 뽑을 거야. 그건 대학 마음이 정하는 거죠. 이 자율권을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서울대인데, 서울대의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뭘 봐야 돼요? 탐구 1 하나에다가 탐구 2를 1개를 꼭 봐야 돼. 그러니까 2를 봐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2나 화2나 생2를 봐야 돼. 그런 제약을 해놓은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최종 권리는 대학한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영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제2외국어에다가 플러스 한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이죠.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요거는 문과 애들만 보는데, 문과 대학들이 일부가 제2외국어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제한을 또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죠. 요 5개가 일단 수능 전체의 구조인데, 거기 우리가 제2외국어는 여기서 알아보진 않을 거고, 한국사도 필수긴 한데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어를 보면은 그 표에 보시면 국어가 필수하고 선택으로 나뉘었어요. 요게 이제 수능의 특징입니다. 요게 무슨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생긴 거냐면 2015 교육과정 에 의해서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냐 하면 고2 학생들부터 수능을 볼 때 그 표대로 보는 겁니다. 그 표대로.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수능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랑 다르냐 하면 내신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신에서 배운다고 다 수능을 보는 게 아니죠. 어떤 게 넓어요? 훨씬 범위가. 수능이 이만큼이면 내신이 이만큼이야. 이게 수능이면 이게 내신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못하게 되면 애들이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뭐가 다르고 둘이 일치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혼란에 덜 빠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국어를 보면 국어는 문학이랑 독서, 문학, 독서. 근데 독서를 우리가 보통 학원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뭔지 아시겠죠? 시, 소설. 근데 시도 현대시가 있고 고전시가 있죠. 그래서 시조 같은 것도 있고, 뭐 저기 우리 황진이가 읊었던 시도 있고, 그런 시가 있는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홍길동전, 뭐 이런 춘향전 같은 고전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도 있고, 그렇게 4개 파트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따로 배웠는데, 요즘도 따로 배우긴 하지만 이거를 문학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문학하고 비문학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게 요번에 그 5월 달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은 지문이 4개, 3개 이렇게 나왔다고 표시가 돼 있죠. 4개 나왔다는 건, 국어 지문은 우리 수능 봐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가, 나, 다, 라, 마, 보통 이렇게 5개의 작품이나 이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다음에 1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지문. 제시문, 지문.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읽어야 될 내용을 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얘를 빨리 읽고 정확히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못하는 왼수들은 대부분 이걸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독해력은 얘를 읽어내는 능력.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 국어가 시간이 제일 부족한 과목이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이걸 읽어내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문제의 요구사항. 이걸 둘 다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독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시면, 아니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걸 왜곡시켜. 자기 뜻. 이런 애들이 국어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막 회사에서는 고문관 이렇게 부르죠. 아, 미치고 팔짝 뜁니다. 군대에서도 야 저기다 삽질해 그래, 저거 파 그랬더니 엉뚱한 데 판다든가, 이런 애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독해력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런 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해둬야 돼요. 그래서 글을 진중하게 읽고 요약하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정확히 요약하는 거, 그리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엄마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전달되고 그 아이가 그걸 듣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어려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이게 국어 독해력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직관적이죠. SNS 시기야. 헐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돼. 근데 헐을 어떻게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랑 비슷한 거죠. 여기가 거시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거시기는 무슨 뜻이냐를 묻는 거야. 이게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독해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애들이 이제 급해서 학원을 가면은, 학원에서는 주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니까 여기 있는 한 단어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고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같이 풀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걸 접하게 되면 또 못 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보통 한 7개나 8개의 지문 세트가 나오고 그걸 읽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예시문항에 나온 걸 보면은 현대문학이 8문제가 나왔고 고전문학이 9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옛날 초기의 수능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아예 구분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섞어서 나오는 거죠. 섞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시간 부족도 느끼고. 예를 들면 황진희 씨하고 김지아 씨 시가 같이 나와. 그리고 소설도 나와. 소설. 이 3개가 막 섞여서 나오고 문제를 질문하는 건 똑같은 거죠. 다음 중 뭐 밑줄 친 의도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능 난이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국어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76점입니다. 2점짜리가 26문제고 3점짜리가 8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애들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애들은 2점짜리를 많이 틀릴까요? 3점짜리를 많이 틀릴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 3점? 땡이죠. 땡이죠. 그냥 지문을 읽은 건 풀고 얘를 못 읽은 건 못 풉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 국어는 수학과 달리 틀렸다 그러면 2점, 3점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가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어떤 애들이 이제 못 푸냐 하면은 초반에 어려운 세트가 있어. 그럼 그거 붙들고 시간을 끌다가 겨우 풀었는데 보니까 10분 남았어. 근데 한 세트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 세트를 몽땅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에 해당돼요. 근데 보통 애들은 편하게 공부할 때는 집에서 이게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80분에 풀어야 됩니다. 8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집에서 여유 있게 풀 때는 사전 찾아가면서 밑줄 치고 막 풀어. 근데 이제 80분 그 제한 안에서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건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엄청난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 다 돼. 막 바나나 킥도 되고 다 되는데 수비가 있으면 안 돼.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실전 능력까지도 이제 겸비를 해야 되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량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애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거 보면 국어 공부를 제일 적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신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를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국어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국어 공부,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초딩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독서죠. 독서와 대화. 대화는 뭘 줘요? 의도, 상대방의 의도. 말하는 의도를 아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중학생이 되면 문학을 많이 읽어보는 거. 문학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에서 특히 중학교 때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문학에 보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경험. 예를 들면 나는 강도를 당해봤다. 근데 자기는 강도 당해본 적이 없어. 근데 소설에 보니까 강도 당하는 과정도 나오고 그 아픔,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와. 그럼 그런 걸 읽으면서 내가 당했으면 어떨까? 이런 거를 간접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런 걸 이해해가는 과정이 중학교 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수학하느라고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 뭐 이제 다 그 고등학교 가서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국어가 싫어진 애들은 절대 국어를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어쩔 수 없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수능 형식의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꼭 그 수능 형식으로 문제화된 정도. 그러니까 독서는 긴 걸 읽는 거잖아요. 긴 글을. 근데 국어는 짧은 글입니다. A4 용지 반 장 정도 되는 글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정확하게 읽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요 순서대로 사실은 좀 풀어가면 국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서 두 가지 선택이 나뉩니다. 화법,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어에서 선택이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우리 때 없었던 거죠. 이게 아마 부모님 세대에는 없었을 건데 화법 작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죠. 둘이 대화하는 걸 가지고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 나이가 19살 정도 되면 일상적인 그런 대화 중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정확하게 되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게 이겁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건데, 이 매체라는 거는 당연히 다양해진 미디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법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SNS 활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문을 읽는 방법, TV 뉴스를 보는 방법, SNS를 활용하는 방법, 뭐 다양한 그 매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으로 담을 수 없는 걸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언어는 주로 이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운 수능을 볼 애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원 가면 진짜 문법 공부 많이 시키거든요. 이렇게 중학교 학원을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커가지고 등록을 한번 시켜보시면 중학교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중에 국어 중에 문법이 무지 많아요. 문법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능 볼 애들 중에 문법을 안 볼 애들이 상당수 됩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문법은 어디에 많이 나오니까 고1 내신에 많이 나와서 중학교 때는 무지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걸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다 보면 뭐 13살, 4살 먹은 애들이 문법을 이렇게 많이 시켜주는 걸로 봐서 수능에도 문법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나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걸 선택해야지만 보는 거고 이게 5문제 나옵니다. 이게 6문제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법이 한 5문제 정도 골랐을 때 나오는 정도 양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문법은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문법대로 안 해. 그래서 저거는 언제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됩니다. 국어학자가 아닌 이상, 국어도 문법학자가 아닌 이상 평상시에 저걸 줄줄줄 꿰고 살기는 힘들어 사실. 그러니 가능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인지를 해두고 있다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경우 고3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언어와 매체나 화법 작문은 총 11문제가 나옵니다. 2점짜리가 9문제, 3점짜리가 2문제 이렇게 나오고 배점은 24점이에요. 합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문학하고 독서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선행학습을 혹시라도 하는 경우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문법이나 뭐 화법 작문을 선행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국어가 100점이 만점인데 보시면 1등급의 기준은 4%입니다. 똑같이. 내신하고 똑같아요. 1등급은 4%야. 근데 작년 2020학년도 작년 고3들이 수능 본 인원 중에 국어를 본 인원이 483만 3,068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4%가 돼야 되는데 실제 1등급 받은 인원은 4.82%까지 됐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원래 4에서 잘려야 되는데 이게 4.8%까지 늘어났어. 82%. 그럼 1등급 인원이 0.8%가 증가한 거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0.8%는 왜 늘었을까요? 동점. 예를 들어서 94점이 1등급이다. 근데 94점 받은 애는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아니고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동점인 경우에 그 애들이 몽땅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점짜리하고 3점짜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2점짜리 동점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런 동점을 다 처리를 하다 보니 1등급은 4에서 끊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조금 더 많아. 근데 국어는 0.8%가 늘어서 4.82%. 인원으로 하면은 23,282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 몇 명 뽑는다 그랬어요? 3,000명 뽑아. 근데 의대 가래가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협업을 해야 되니까 옆 사람하고도 다른 의사하고도 협진을 해야 되는데 국어가 1등급이 안 돼. 사실 뽑으면 안 되죠. 사실은 매우 그러니까 저기 의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을 4과목 이렇게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를 못하면은 그 의사가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의도인지 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나 저는 그래서 국어를 1등급도 못 받는 주제에 뭐 의대 가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자, 국어가 이렇게 됐죠.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45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된다? 80분. 그리고 지문이 8개 정도의 이렇게 세트가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른도 잘 풀 수 없는 국어는 상당히 양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